엄인숙은 학창 시절부터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부터 병적으로 돈을 좋아했던 탓에 친구들의 돈을 훔치다 걸려서 강제 전학을 당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학창 시절부터 그녀는 사치성 때문에 항상 돈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그녀의 갈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죠. 그런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면서 그녀 내부에 있던 사이코패스 기질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정신과치료 경력이 있던 3살 연하의 이 씨를 만나 아이를 출산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딸의 사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앞으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고는 남편을 밀어 뇌진탕을 당하게 하는가 하면 남편의 눈을 오핀으로 찔러 실명하게 만들고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들어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슬슬 목돈을 챙길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01년 9월 엄인숙은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주방에 있던 검으로 남편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다시 배를 찌르고 2월에 다시 퇴원하자 배를 찔러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은 남편이 또 자해를 했다 생각했고 결국 남편 이 씨는 2002년 3월 다발성 장천공과 장갑막파열등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인숙은 남편 이 씨를 통해서 2년 동안 58차례에 걸쳐 총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게 됩니다. 엄인숙에게 남편 이 씨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닌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죠. 그렇게 도구가 사라지자 그녀는 새로운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그녀는 나이트클럽에서 28살의 임 씨를 만나게 되는데 엄인숙은 자신의 결혼 사실은 물론 학력과 가족관계까지 속이며 자신은 명문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얼마 전까지 유치원 교사를 했으며 어머니께서 자신의 앞으로 10억 정도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 부유층 자녀 행세를 하며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임 씨에게 3,200만 원의 SUV 차량을 일시불로 사주며 임 씨의 호감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 씨는 엄인숙의 뛰어난 외모와 다정다감한 말투 그리고 재력에 넘어가 자기 인생의 행운이라 생각을 하며 2002년 5월부터 엄인숙과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 이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게 엄인숙의 올거미에 걸려든 임 씨는 전 남편 이 씨가 당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인숙이 약을 먹이고 밀어서 전치사주의 부상을 입게 되고 엄인숙에 의해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가 하면 수시로 뜨거운 기름을 덮어쓰며 화상을 입기 시작했고 마침내 2003년 2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동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이었던 임 씨가 엄인숙을 만난 이후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며 사망을 하게 되자 임 씨의 가족들은 뭔가 의심스러워서 부검을 요청하게 됩니다. 허나 임 씨와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며 대성통곡하는 엄인숙의 모습과 임신 중이었던 엄인숙에게 아이를 지우고 새 출발하라고 말했지만 그럴 수는 없다며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고 말하는 엄인숙의 모습에 가족들은 의심을 거두고 부검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인숙은 사망보험금 7,680만 원을 수령하고는 임 씨의 가족과는 가타 없이 바로 연을 끊어버리죠. 그렇게 보험금을 수령한 엄인숙은 보험금이 너무 적어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임 씨를 통해 보험금을 더 뜯어냈어야 했는데 임 씨가 너무 빨리 죽어 돈이 되질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이번에는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그녀는 다시 결혼해 남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친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오른쪽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만들고 친오빠에게 약을 먹이고 양쪽 눈에 염산을 부어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들 보험금으로 총 5억 9,600만 원을 수령받게 되죠. 전 남편들의 사망보험금 3억 5,600만 원을 합하면 그녀가 받은 보험금은 총 9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허나 사치가 심했던 어민숙은 2년이 채 되지 않아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했으니 이사를 가자며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던 남양주의 아파트까지 처분을 해 유흥으로 소비하며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돈을 벌기 위해 마침내 형제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는데, 그녀는 형제들에게 우울증 약을 먹인 후에 형제들이 혼절하자 이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다행히 불은 집 전체로 번지기 전에 진화가 됐고, 오빠는 전치 3주, 남동생은 전치 2주의 화상을 입으며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이 실패하자 오갈 데가 없어진 어민숙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던 여성 강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강 씨는 어민숙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월급이 밀려서 못 받고 있었는데, 어민숙은 강 씨를 찾아가서 한 달만 집에 머물게 해주면 밀린 월급도 지급하고 집에서 신세진 사례금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강 씨는 어민숙의 사정이 딱해 방을 하나 내주는데, 허나 어느 날 갑자기 강 씨가 방을 비워달라고 말하자 어민숙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느껴 처음으로 돈과는 관계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 그녀의 꼬리가 밟히게 되죠. 그녀는 강 씨의 가족들이 모두 잠이 들자 거실 소파에 불을 질러 방화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 씨의 가족 4명 중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강 씨와 2 자녀가 연기흡입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민숙은 홧김에 방화를 벌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화가 벌어진 그 시간에 유일하게 그 집에 머물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온 이유도 자신의 집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온 것인데, 강 씨의 집에서 또다시 화재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런 사실을 강 씨가 경찰에 진술하게 된다면 그녀는 강 씨의 집에서 벌인 방화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벌인 방화 사건 역시 들통이 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치기로 결심하는데, 그녀는 강 씨의 가족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병원 계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부러 방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발각이 돼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죠. 그녀가 이렇게 일부러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작은 방화 사건을 이용해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녀는 우울증 약을 얻기 위해 5년 전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용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면 이후 강 씨 집에서 벌인 방화 사건과 자신의 집에서 벌인 방화 사건이 들통날 경우 2 사건 역시 심신미약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녀는 경찰서에 잡혀와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들을 상대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며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다가 결국에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데, 어민숙은 자신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3살 된 딸이 사망한 이후에 우울증을 앓았고, 그때부터 불만 보면 죽은 딸이 생각나서 방화의 충동을 느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3살 빼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2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은 가와사키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그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후 그녀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어민숙의 방화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은 그녀의 남동생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형사님, 저희 누나가 이상해요. 저희 누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거나 다쳐요. 그러면서 남동생은 지금까지 그녀 주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얘기를 전해 들은 경찰은 조사를 통해 남동생의 말이 모두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어민숙의 정체는 남동생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다시 체포가 된 어민숙은 자신의 보험 사건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자 또다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은 마약 중독자이며 딸의 사망 이후 우울증을 앓았고 우울증 때문에 약에 빠져 약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은 약에 중독이 되어 어쩔 수 없었다며 울고불고하며 동정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허나 그녀의 소변과 채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그 어떤 약의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약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약을 할 때마다 이뇨제를 복용해서 모두 배출했기 때문에 검출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또다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악마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사악한 인간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사형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어민숙은 생각보다 영악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치밀했으며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어민숙이 딸의 우연한 죽음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이것을 치료하던 중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의외로 손쉬운 보험금 수령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며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녀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조용히 봉역 중이라고 합니다. 허나 그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기수의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할 경우 수감된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수감됐으니 2025년 이후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녀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자신의 범행을 제보한 남동생과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